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250페이지, 이제 강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예 3분과 하면은 이제 채소 원예가 있고, 가수 원예가 있고, 그리고 화해 원예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품종들, 이런 품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사실상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원론 부분에서 약간 이론적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야말로 원리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을 쭉 봤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 강론 부분에서는 주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그래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약간 확인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갱령의 분화, 채소원에서의 갱령의 분화 나와 있죠. 갱령 양식에는 가정원에, 근교원에, 수송원에, 가공원에, 또 최종원에, 관광원에, 고냉지원에, 특수원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갱령하는 양식에 따라,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원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정에서 채소를 좀 심어서 자급자족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원에는 자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급자족 할 때 자급을 목적으로 하고 신선하고 청결한 채소를 갖고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조금 소규모로 가꾸어서 자급자족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가정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교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도시의 근교에서 지박적으로 이루어지는 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근교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박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서 가까이 있는 도시에 좀 공급이 되는 이런 원회가 근교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의 시장을 대상으로 도시 근처에서 지박적으로 갱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요. 그래서 근교원회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시장으로 본다. 이거지. 대상으로 해서 도시 근교에서 지박적으로 갱령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로 어떤 품종들이 이런 근교원회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느냐? 이번에 뒤로 쭉 가서 연한 잎 채소나 비교적 수송이 곤란하고 부피가 많은 반면에 값이 싼 이러한 채소를 주로 재배한다. 그래서 멀리까지 수송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부피가 또 많다. 부피가 아주 많으면서 그리고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 그럼 멀리까지 수송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근교원회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열무김치라든지 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이런 게. 자, 그래서 근교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채소원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열무라든지, 자, 열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그죠? 시금치라든지, 또 쑥갓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주로 근교 채소원회로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수송원회 나와 있는데, 이 수송원회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어서 좀 수송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진 수송이 편리하고 기후와 토질에 알맞는 지대에서 몇 가지 채소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도시에 공급하는 이러한 행태를 수송원회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수송원회는 도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중에 몇 가지 품종의 재배에 적절한 이러한 위치에서 채소를 집단적으로 생산해서 도시 쪽으로 수송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원회가 수송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한 수송원회에 의한 수송 채소는 그 수요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서 국제적인 수송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수송원회다. 그 다음에 가공원회는 뭐냐면 채소를
건조시켜서 통조림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채소 가공업을 가공원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를 수확해서 그것을 김치 통조림으로 만든다든지 그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가공원해다. 그다음에 채종원해다. 채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채집하는 이걸 채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채종원해다 하면은 이번에 쭉 오른쪽에 보니까 기업적으로 분화된 채종업자에 의하여 종자를 공급하게 되며 종자 받기를 전업으로 하는 채종원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자를 채집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원해가 채종원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원해다. 관광원에는 여가 선용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겸할 수 있는 이러한 행태를 관광원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고냉지원해. 고냉지는 높은 위치에 있는 토지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대가 높아 여름철 기후가 냉랭한 것이 특징이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냉지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은 여름철에도 기후가 냉랭하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업행정상 일반적으로 고냉지다라고 한다면은 해발 600m 이상을 고냉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냉지다 하면 해발 600m 이상. 이걸 이제 고냉지라고 그러고, 준고냉지다 하면은 한 400에서 600. 이거는 이제 준고냉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400에서 600mm인 지대를 준고냉지, 600mm 이상을 고냉지로 본다. 이건 밑줄 하나 꺼 놓으시고요. 그래서 400에서 600mm인 지대를 준고냉지, 그리고 600mm 이상을 고냉지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고냉지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서리가 1년 내도록 상당히 자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이걸 무상기간이라고 그러죠. 서리상자를 써서 서리가 내지 않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죠? 짧습니다. 그리고 단경기 채소 재배가 승행한다라고 했는데, 단경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프 시즌, 다시 말해 제철이 아닌 채소 재배 같은 것이 고냉지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여름이다라고 하더라도 팽지는 한여름에 기온이 높지만은 고냉지로 올라가면은 기온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여름에도 이와 같이 기온이 낮은 쪽에서 잘 자라는 이러한 작물의 생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단경기 채소가,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 단경기란 말이 나왔는데, 단경기란 말은 off season, 다시 말하면 제철이 아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철이 아닌 채소 재배가 고냉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고냉지 원해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원해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재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액 재배라든지, 그죠? 양액 재배라든지, 또는 연화 재배라든지, 연화 재배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 5번에 보니까 양액 재배, 수경 재배라고도 하죠. 수경 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에다가 영양분을 포함시키고 또 어떤 미생물에 대한 항생적인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을 섞어서 이렇게 재배한다. 이런 게 이제 양액 재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수경 재배는 무토양 재배 또는 청정 재배라고도 한다. 깨끗한 물로서 재배한다. 청정 재배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연화 재배가 나와 있죠. 이 연화 재배는 미나리,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등을 연하게 가꾸는 재배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미나리라든지 샐러리나 아스파라거스의 줄기가 아주 연한 경우에 아무래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니까 이런 걸 연하게 재배하는 그러한 어떤 재배 기법을 활용해서 재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연화 재배다. 자, 이와 같이 수경 재배다, 양액 재배다, 연화 재배다.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재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원예다. 그래서 이걸 특수원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경영 양식에 따라서 뭐 가정원예, 근교원예, 수성원예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를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근교원예로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고냉지 원예다라고 할 때 고냉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높이 이상을 고냉지라고 하는가. 그래서 해발 600m, 해발 600m 이상이다. 그리고 고냉지의 경우에 단갱기 채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철이 아닌 채소가 재배돼서 출하된다라고 할 때 약간 수익성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원예에서 수갱 재배라든지 연화 재배와 같이 특수한 재배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원예를 말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배하는 양식에 따라서, 보통 재배, 조숙 재배, 촉성 재배, 뭐, 억제 재배, 뭐, 이런 등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이제 보통 재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지에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어떠한 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걸 보통 재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재배는 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에 특수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온실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노지에 이렇게 거기서 재배하는 거. 이거 보통 재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숙 재배는 뭐냐? 조숙 재배는 봄 일찍이 온상에서 육묘하였다가 너스리 염려가 없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포장해 내어 심는 재배 방법, 이걸 조숙 재배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런 조숙 재배는 보통 재배에 비해서 생산물을 일찍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숙성을 빨리 시켜서 수확기를 보통 재배보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빨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조숙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숙 재배는 일찍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에 생산물을 일찍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이점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죠?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런 조숙 재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봄 일찍이 온상에서 육묘를 합니다. 묘목을 키웁니다. 온성에서 육묘를 했다가 이제 4월 하순경에 포장에 내어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이다.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실에서 육묘한 것을 이 육묘를 이런 채소가 자라는 그 장소, 이게 포장입니다. 포장에 내어서 심는 재배 방법이다. 그래서 봄 일찍이 온상에서 육묘해가지고 4월 하순경에 이제 내어서 심는다. 그러면 좀 일찍이 수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조숙 재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52페이지 5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고추 재배는 대부분 조숙 재배가 조숙 재배로 이루어지는데 정식 후에 플라스틱 필름으로 멀칭하거나 터널을 씌워서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추의 재배는 조숙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온실에서 육묘를 하고요. 그리고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쯤 돼가지고 이제 포장에다가 내어 심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이런 조숙 재배를 고추 재배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촉성 재배 봅시다. 촉성 재배다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 동안에 온실이나 하우스 등에서 육묘 관리 수확까지 다 하는 것. 그러니까 겨울에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이게 촉성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숙 재배의 경우는 육묘를 온실에서 하지만은 나중에 포장에 내어서 옮겨 심어서 이제 길러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촉성 재배의 경우는 아예 온실에서 육묘하고 관리하고 수확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촉성이 되는 것인데 5번에 보니까 한겨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보온성이 높은 시설을 구비해야 되고 온도와 햇빛, 환경 관리에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촉성 재배는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아예 온실에서
육묘하고 관리하고 수확까지 쭉 다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온성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 온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와 광에 대한 환경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촉성 재배다. 반촉성은 촉성의 이렇게 되니까 반촉성은 전반기는 촉성 재배로 하고 후반기에는 보통 재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의 전 단계를 볼 때 전 단계에 촉성 재배를 해서 온상에서 쭉 기르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보통 재배 방식으로 노지에 이제 노지 포장에 옮기 심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런 후반기에는 보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죠? 전반기에 추운 겨울에 온실에서 보온을 해서 이런 촉성 재배를 하고 후반기에는 노지에 그냥 내어서 보통 재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억제 재배. 억제 재배는 제철보다 늦은 시기에 재배하는 방식이다. 억제니까 제철보다 오히려 늦게 제철보다 늦게 재배하는 방식이 억제 재배고 생육 또는 수확기의 전반까지는 노지 상태로 보통 재배하다가 후반기부터 보온이나 가온을 하면서 재배하는 방식이 억제 재배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노지 재배를 쭉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가온을 해준다. 온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보온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 억제 재배고요. 이런 억제 재배를 통해서 출하기를 오히려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출하기를 늦춤으로써 이때도 따지고 본다면은 단경기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제철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출하기를 늦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하하면은 오히려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다. 이게 이제 억제 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재배는 그냥 일반적인 재배고요. 조숙 재배는 온상에서 육묘했다가 포장에 내어 심는 방법이고 촉성 재배는 추운 겨울 동안에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억제 재배는 제철보다 오히려 늦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으로서 전반부에는 노지 상태에서 하다가 후반부에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행태가 억제 재배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채소에 대한 구체적인 채소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가지과 채소, 이렇게 나와 있죠. 가지과 채소. 문, 강목과 속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문, 강목과 속종. 가지과, 과, 이게 속한다. 그지? 그 다음에 속종, 이렇게 되는데, 과, 이게 이제 가지과. 과지과에 해당되는 채소들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가지과 채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이거는 가지과 채소의 대표적인 것이다. 근데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토마토와 같은 이 가지과 채소의 특징 중에 핵심적인 특징 하나 보면은 이것은 중일성 식품이다. 가지과는 중일성 식물이다. 중일성 식물이다. 자, 중일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장과 관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장이 장일이다, 단일이다, 중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중일성. 그러니까 중일은 한계 일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중일성 식물은 한계 일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중일성 식물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가지과 식물은 중일성 식물에 해당된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핵심을 한번 지어 놓자. 자, 그래서 가지과는 중일성 식물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한계 일장이 없고 가지과 식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가지, 고추, 토마토 같은 것이 있구나.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추 해가지고 나오죠. 고추의 식품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연번에 고추에는 특히 비타민 A와 전구 물질인 카로틴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C의 함량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카로틴의 함량이 높다.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 함량이 높다. 그리고 이것에 고추의 붉은 색소는, 고추가 익으면 이제 붉은 색을 띠게 되죠. 이런 붉은 색소는 주로 캡산틴이다. 캡산틴이고, 또 카로틴도 붉은 색소를 띠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그래서 고추의 붉은 색소는 캡산틴, 그리고 카로틴,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고추의 붉은 색소는 캡산틴, 카로틴 이런 등등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고추 이제 잘 익은 고추를 먹으면 맵죠.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이다. 그래서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성분이다. 그래서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이다. 그 다음에 B번으로 와서 고추의 매운맛은 이반과 위를 자극하여 체액의 분비를 촉진하며 식욕을 정진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고추에 대해서, 고추의 식품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 A하고 비타민 C, 카로틴 이런 함량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고추가 붉은 색소를 띠는 것은 캡산틴이나 카로틴의 발현에 의해서 된 것이고, 매운맛을 나타내는 것은 캡사이신이다. 그리고 이런 매운맛 때문에 오히려 식욕을 정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고추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의 2번으로 쭉 와서 생리생태적 특징에서 고추는 고온성 채소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잘 생장이 이루어지는 고온성 채소로서 발화 적온은 25도에서 30도, 생육 적온은 약 25도 전후이다. 이 온도를 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온도는 잘 모르더라도 고추는 고온성 채소다. 이 정도는 밑줄 그어 놓는 게 좋겠죠. 고온성 채소다. 그 다음 디귿에 천근성으로 뿌리가 얇게 분포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적당하고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근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깊게까지 뻗어나가지 않는다. 뿌리가 얇다. 천근. 심근이 아니고 천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추는 천근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이 적당하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토양이어야 된다. 통기성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것, 그리고 수분량이 적당하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와서 고추의 작행과 품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고추의 작행 분류를 보면 일단 고온성 채소다 이랬죠. 그죠? 고온에서 잘 자란다. 고온성 채소다. 그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일성 작물로서 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중일성 작물, 고추도 가지가에 속하니까 중일성 작물로서 일장을 고려할 필요 없다. 한계 일장이 없다. 중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일, 단일 이런 거 필요 없이 일장과 관계없이 일장과 관계 없이 잘 자라고 그 꽃이 하가 분화하는 이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중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나머지 뭐 구체적인 것은 쭉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고추와 풋고추. 건고추는 이제 고추를 수확해가지고 말린 겁니다. 풋고추는 말리지 않은 고추인데, 건고추 품종의 구비 조건해 가지고 매운맛이 적당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고춧가루가, 건고추를 이제 가루로 만들 때 고춧가루가 많이 나와야 된다. 가능한 한 중대 과정이면 좋고, 중대 과정으로 좀 크단 말이야. 중대, 중 이상의 큰 과정이 좋고, 과실 표면이 매끈매끈한 품종이 좋고, 과병이 줄기로부터 잘 떨어져 소화하기에 편해야 된다. 고추 꼭대기가 잘 떨어질 수 있어서 소화하기 편해야 된다.
자, 뭐 이런 것들이 건고추 품종의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자, 그다음에 고추의 재배 관리 한번 봅시다. 재배 관리. 재배 관리에서 파종 및 육묘에 니은 파종상을 이용할 때는 줄 사이 6 내지 8cm, 종자 사이 0.5 내지 0.7cm로 하여 조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추는 조파한다. 조파라고 하는 것은 종자에 줄뿌림을 한다. 줄뿌림을 한다. 조파를 한다. 전파는 씨 하나하나를 받는 것이고 조파는 쭉 가랭을 만들어서 그 줄에 따라서 줄 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의 파종은 줄 뿌리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고추의 파종은 줄 뿌리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제식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줄 뿌리기를 할 때 그래도 이 종자를 뿌리는 종자 뿌려서 이제 줄 뿌리기를 해서 육묘가 되죠. 육묘에 대해서 묘목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정식을 하게 됩니다. 포장에다가 이제 옹기 심게 되죠. 옹기 심을 때 그 심는 거리 여기 하나 심고 여기 심고 육묘를 해서 묘목을 이렇게 심는 요 거리를 제식거리라고 그러죠. 제식거리. 자, 그래서 고추의 제식거리는 우선 포기 사이가 몇 cm 정도 되느냐. 촉성 재배가 45, 반촉성은 45에서 60, 조숙 재배도 45 이 정도죠. 그래서 이런 제식거리는 포기 사이 보통 한 45cm 정도, 이거 한 45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고추 묘목을 제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니까 45니까 1m의 반 정도, 약 45cm 정도, 1m의 아마 한 두 포기 정도, 이 정도로 제식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일반 관리의 리얼을 보면 고추의 이제 착색을 촉진해서 빨갛게 잘 익어서 먹음직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색상과 같은 것도 그 품질을 판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색 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착색 촉진제로서는 에세폰을 주로 사용한다. 이랬지? 에세폰을 사용한다. 에세폰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자.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이죠. 식물 호르몬인데 이거는 이제 가스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의 인공 합성 생장 조절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세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에틸렌이나 에세폰 같은 것은 숙성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숙성 호르몬이다, 또는 노화 호르몬이다,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숙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숙성을 촉진시켜준다. 자, 숙성이 되면은 원예 산물이 고유의 색상을 띠게 된다. 그래서 빨갛게 잘 익은 이런 색상을 띠게 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에세폰 처리를 해주면은 착색이 촉진되는구나. 자, 그래서 고추의 경우에 착색을 촉진시켜주는 착색 촉진제로서는 에세폰을 사용한다. 에세폰을 사용한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고추의 건조 방법에는 양근과 화근이 있다라는데 양근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고 화근은 불에 말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의 생리작용에서 배꼽 썩음과 고추 열매가 그 중간에 배꼽이 썩게 되는 것. 자, 그 원인은 B에 뭐라고 되냐면 석회결핍이 주 원인이므로 석회를 사용하고 관수를 잘 해주면은 배꼽 썩음과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추의 배꼽 썩음과는 석회결핍이 원인이기 때문에 석회를 보충해주고 관수 물을 적당히 잘
뿌려주는 이런 관수를 잘 해주면은 배꼽 썩은과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고추의 배꼽 썩은과는 석회 결핍이 원인이기 때문에 석회를 보충해주고 관수를 잘 해주면은 예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추의 생리작용 중에 가스작용에서 암모니아나 질산가스, 그리고 죽어서 일산화탄소와 이항산가스 등으로 인해서 위조하여 고사되는 그러한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 자, 위조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져 고사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 질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앙산가스 등이 고추에 노출되면, 고추가 이러한 가스에 노출되면은 위조하여 고사하게 된다. 가스장애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추의 수확과 판매에서 256페이지 보면 풋고추는 팔기에 적당한 크기가 되면은 따내고, 붉은 고추는 꽃이 핀 지 40 내지 45일 만에 붉어져 열매가 약간 주름이 질 때 따내어서 바로 배치나 화력으로 말려서 저장 또는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추의 경우에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가 되면, 팔려고 할 때 적당히, 너무 작으면 잘 안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팔기에 적당한 크기가 되면 풋고추는 수확을 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붉은 고추는 다 익어서 붉은 고추는 말. 붉은 고추는 고추 꽃이 핀 지 40 내지 45일 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꽃 피거나 개화하고 나서 gen가일수 이것이 이제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품종별로 대체로 개화되고 나서 꽃 피고 나서 수확 적기가 오는 기일이 대체로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추에, 붉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핀 후 40 내지 45일 지나고 나서 수확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추의 경우에 붉은 고추에,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붉은 고추의 수확 적기는, 고추의 수확 적기는 개화로부터, 개화 후 40 내지 45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 고추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물론 뭐 출제위원이 어떻게 자기는 고추를 엄청 사랑하고 고추를 좋아해서 고추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까지 낼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추는 가지과에 포함되는구나. 그지? 가지과에 포함되는구나. 따라서 중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일장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구나. 그죠? 그 다음에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할 때 제식 거리는 한 45cm 정도 떨어지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고추의 경우에 착색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처리를 할 때 에세폰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수확 적기는 개화일로부터 40 내지 45일 정도가 수확 적기다. 수확 적기다. 그리고 고온성 작물이다. 고온성 작물이다. 그죠? 고온성 작물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고추의 배꼽수금과는 석회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석회를 보충해주면, 그리고 관수 물을 잘 보충해주면은 예방될 수가 있다. 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고추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추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마토 한번 보자. 토마토. 자, 토마토의 식품적 가치 해가지고 256페이지에 니은번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이 높다. 고추도 역시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카로틴 함량이 높다고 그랬죠. 토마토도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이 높다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에 토마토에는 루틴이라는 물체가 있어가지고, 이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내리게 하여 모세관의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그래서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루틴이라는 물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루틴. 그래서 자 토마토 나오면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고혈압에 좋다. 루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좋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토마토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네, 그지? 고혈압에 좋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생리적 특성으로서 25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뒤번에 중성식물이지만 장일 조건에서 생량이 촉진되며 하위 발달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토마토도 가지가에 포함되는구나. 가지가에 포함되니까 중일성 식물이다. 중성 일자를 생략해서 중성식물이라고 하죠. 중일성 식물이다. 중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일장과는 무관하다. 일장 관계없다. 이랬죠. 그제? 그러나 아무래도 단일보다는 장일일 때 하와의 발달이 양호하고 생육이 더 촉진된다. 그래서 중일은 중일이지만은 토마토는 장일일 때 그래도 더 생육이 촉진되는구나. 그래서 D번에 밑줄 딱 끊으시고요. 중일 식물이며 장일 조건에서 생육이 촉진되며 하와의 발달이 양호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토성은 일반적으로 사질양토에서 점질양토가 좋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사질양토는 점토 함량이 12.5%에서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점칠양토는 25%에서 37.5% 정도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토마토를 어떤 토양에 심는 게 좋느냐라고 할 때 사질양토에서 점질양토가 좋다. 자, 이것은 사질양토에서 점질양토 정도가 좋다 이런데 이것은 이제 점토가 사는 모래고 질은 점토입니다. 점토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함량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나오는데 사질양토다라고 하는 건 점토 함량이 12.5%에서 27.5% 정도고요. 점질양토는 27.5%에서 37.5% 정도, 37.5% 정도. 자, 이게 12.5%도 아니에요. 25%. 이거는 뭐 정확하게 다 고정된 숫자 하나로 틀리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 이렇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2.5%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점토 함량이. 사질양토는 12.5%에서 25% 정도, 점질양토는 25%에서 37.5%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냐라고 물으면 점토 함량이 12.5%에서 37.5% 정도인 이러한 토양에서 잘 자라구나.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점토 함량이 12.5%에서 37.5% 정도인 사질양토나 점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그 다음에 쭉 와서 토마토의 작형 나와 있는데 257페이지 토마토는 보통 재배는 거의 없고 온상에서 육묘하고 터널 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조숙 재배의 경우는 2월에 온상에서 육묘하고 5월에 노지에 정식하고 7, 8월에 수확하는 재래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토마토의 작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마토의 작형은 조숙 재배를 합니다. 토마토의 조숙 재배를 합니다. 257페이지 작형에서 니은 쭉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작형이 조숙 재배의 형태인데 이 조숙 되면 토마토를 어떻게 하냐면 2월에 온상에서 육묘합니다. 육묘라는 것은
묘목을 기른단 말이야. 2월에 온상에서 육묘하고요. 5월에 노지에 내어서 정식합니다. 그리고 7, 8월에 수확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억제 재배의 방법도 쓸 수가 있는데, 억제 재배는 오히려 고온계 육묘에서 7, 9월에 정식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확하는 그러한 형태가 억제 재배다. 자, 그래서 이걸 토마토의 경우에, 자, 여기에 3번 토마토의 경우를 봅니다. 자, 토마토의 경우에 작형을 보면 온실에서 육묘를 하고 노지에 정식을 하고 온실에서 육묘를 해서 노지에 내 심는다.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숙재배를 한다라고 하면, 조숙재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조숙재배는 온실에서 육묘하는 게 한 2월달쯤, 그 다음에 노지에 정식하는 게 5월달쯤 대충, 그 다음에 수확이 7월이나 8월쯤, 이러한 형태가 조숙재배고, 그 다음에 억제재배를 한다라고 하면, 토마토의 경우에 억제재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육묘하는 게 5월, 이것보다 좀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묘하는 게 온실 육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육묘가 한 5월달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지에 정식하는 것은 7월에서 9월 정도. 그래서 노지 정식은 한 7월에서 9월 정도, 7, 8월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수확은 11월 이렇게 하는 게 억제재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조숙재배다 이랬죠. 그래서 토마토의 경우에 온실에서 육묘하고 노지에 정식을 하고 수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인 조숙재배의 경우는 육묘를 2월에 해서 5월달에 정식하고 7월에 수확하는 이런 형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억제재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한 템포 늦게 하면 되겠죠. 늦게 하니까 5월달에 육묘하고 그 다음에 정식을 7월달에 하고 그 뒤 11월달에 수확하는 이런 형태가 억제재배다. 그래서 토마토의 경우에 조숙재배와 억제재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토의 재배관리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번의 니은에 토마토의 경우는 종자를 조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조피한다. 그래서 조파한다. 이거는 이제 그 고추의 경우도 조파였죠. 조파니까 줄뿌림으로 한다. 그래서 고추나 토마토 다 조파의 방법으로 파종을 하는구나. 조파 그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착과 조절. 자, 258페이지 쭉 내려서 4번의 니은 착과 조절. 인공수분 방법으로 화방을 만들어주며 토마토 톤이라든지 2,4-D라든지 지베렐린 등의 착과제를 처리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분이 잘 되도록 해준다. 착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 자, 토마토의 경우에 착과 촉진을 시킨다라고 할 때 토마토 착과다.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분이 잘 되도록 해준다. 수술이 암술머리에 잘 수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생장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과를 잘 해주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착과를 촉진하는 그런 걸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2,4-D라든지 지베렐린 등이 있다. (2,4-D라든지) 지베렐린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착과
수확과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토마토의 생리장에서 B번에 붕소가 결핍되면 줄기가 연약해져서 쉽게 부러진다. 밑줄 하나 끊으시고요. 그래서 붕소가 결핍되면 줄기가 연약해져서 쉽게 부러진다. 그 다음에 C번에 칼리가 결핍되면 하방 근처의 잎 가장자리가 황갈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칼리가 결핍되면 잎 가장자리가 황갈색으로 변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붕소가 결핍되면 줄기가 연약해서 부러지기가 쉽고, 칼리가 결핍되면 잎 가장자리가 황갈색으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토마토의 수확과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판매용은 과면의 3분의 1 정도가 착색되었을 때, 그리고 가공용과 자가용은 완숙되었을 때 수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완숙된 상태보다도 조금 미완숙된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진열을 해서 판매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완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확 방법이 좋죠. 그래서 과면의 약 3분의 1 정도 착색됐을 때, 이때 시장 판매용은 수확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공용이나 자가용, 직접 이거 먹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완숙되었을 때 수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마토의 수확은 시장 판매용의 경우는 과면의 약 3분의 1 정도 착색되었을 때 조금 일찍 수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에 대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토마토에 대한 정리를 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박과에 대해서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지가, 박과 아니라 가지가에 대해서 인도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박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